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 행정학 문제는 대체적으로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7급 수준에 맞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거고, 이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앞자 따서 대충 이렇게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여기서 뭐 캐리의 뭐 팔로우십이라든지 또는 뭐 신뢰와 관련해 가지고 신탁적 신뢰라든지 이렇게 낯선 단어들이 몇몇 개 이렇게 출제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시거나 이해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85점에서 90점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합격권의 점수가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90점, 뭐 85점 이 정도 수준이면 합격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점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주인 대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인 대리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선택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기본 가정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로 본다? 합리적 경제인 이기적 존재로 인식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보는 비대칭적 정보 사항에 처해 있다. 세 번째로는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이해상충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주인은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계약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항상 돈을 주는 쪽이 주인이 되는 거고 돈을 받는 쪽이 대리인이 되는 거고 이런 거고, 바로 시장에서의 계약 관계를 설명하는 주인 대리인 이론을 정부에 적용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공공선택론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면 경제적 능률성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경제적 능률성을 중시하는 인간관이 바로 합리적 경제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가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여기 이해 상충이 바로 목표 상충입니다. X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틀렸죠?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고,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리 손실이죠. 대리 손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일을 맡겼을 때 대리인이 주인의 정보 부족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바로 이런 대리 손실이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3번 인간의 인지적 합리성과 정보 부족 등, 인간이 인지 능력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상의 한계와 정보 부족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대칭적 정보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죠. 4번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의 기회주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역선택 또는 도덕적 개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또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 문제,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는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첫째가 바로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첫째가 총괄평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평가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총괄평가는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 완료 후에 수행되는 평가를 우리가 총괄평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과정평가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협의의 과정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성평가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을 했고, 또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떤 경로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평가 기법을 우리가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과관계의 경로 파악에 초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하는 평가죠. 예. 그래서 뭐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평가하여 집행 전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평가를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 형성평가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이걸 뭐라고 이름 붙여놨냐면 모니터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다? 집행 도중에 감시 활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형성평가 중에 하나로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런 모니터링을 대단히 중시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중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성과평가를 대단히 중시하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평가성 사정이 있는데 이 총괄평가가 중심평가입니다. 이걸 시기상으로 우리가 구분해보면 총괄평가가 아무 말 없이 우리가 평가 그러면 총괄평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총괄평가에 앞서서 앞으로 총괄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평가성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가성 사정은 본래적 의미의 평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총괄평가에 앞서서 총괄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우리가 평가성 사정이라 그러고, 또 총괄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 총괄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메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를 중심으로 총괄평가 이전의 평가, 평가성 사정, 총괄평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거, 메타평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평가성 사정이 나와 있죠. 먼저 봐보면 평가성 사정은 평가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다. 그렇죠. 평가성 사정은 총괄평가에 앞서서 앞으로 총괄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뭘 보냐면 평가의 소망성,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는지 그 소망성을 파악하고 그 소망성에 맞게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 나가는 바로 평가 이전의 평가 기획 활동을 우리가 평가성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정책 영향평가는 총괄평가 중에 하나죠. 총괄평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평가는 바로 효과성 평가예요.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런데 그거 외로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 이외에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것이 영향평가죠. 예를 들면 쌀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저수지를 개발한다. 그럼 저수지 개발이 쌀 수확량 증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한다면 효과성 평가고, 그 다음에 이거 외로도 지역사회라든지 국가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면 우리가 영향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책 영향평가는 당연히 총괄평가니까 사후평가죠. 그리고 효과성 평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효과성, 근데 정확하게 나눠보면 목표 이외에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모니터링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형성평가의 일종이죠. 그래서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에 속하기 때문에 가정평가에 속한다. 맞죠?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다. 그렇죠. 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다. 그럼 맞는 겁니다. 그 다음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도중에 하는 거죠. 집행 도중에 정책을 평가하여 집행 전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평가를 우리가 형성평가라 그러고,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총괄평가죠. 그래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근무성적 평정 방법 중 강제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 배분법은 뭐다? 최상위 등급은 20%로 하고 최하위 등급은 10%로 한다. 이렇게 미리 비율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강제 배분법이라 하고, 이 강제 배분법을 하는 이유는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이나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관대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거, 엄격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점수를 주는 거, 집중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간 점수를 주는 것인데, 그런 세 가지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강제 배분법이다. 근데 이 강제 배분법은 근본적인 한계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잘하면 수를 주고 못하면 가를 줘야 되는데, 모두 다 못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20%는 수를 주고 모두 다 잘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10%는 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민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비율을 먼저 보고 그 비율에 맞게 사람들을 배정한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산식 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제 배분법의 가장 큰 한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비율을 먼저 보고 그 비율에 맞게 사람들을 배정한다는 점에서 역상식 평정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 배분법을 하게 되면 간대화의 경향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2번 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죠. 평가 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인원만 우수 등급을 주는 거고, 나머지 또 일부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것은 강제배분법의 개념이죠. 그래서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뭘 이야기해요? 행위자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거버넌스를 우리가 왜 네트워크라 그러냐면 국가기관, 기업들, 그 다음에 NGO들이 모두 합쳐서 집합체를 이루어서
국가 운영을 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 그러면 네트워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특정 정책과 관련된 공식적, 비공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로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면 수많은 공식, 비공식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적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이 구조라는 단어가 바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도적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도로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예, 물론 이제 공식적 제도는 아니죠.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제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맞죠?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 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절대 정책 네트워크는 공식적일 수가 없어요. 하위 정부 모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전부 다 공식적인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만나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하위 정부 모형을 봐보면 정부 관료와 그다음에 이익 집단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은밀하게 낮에는 골프장에서 밤에는 단란주점에서 은밀하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죠. 이것은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는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구조적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 인지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구조적 틀은 이게 구조적 틀이에요. 여기에서 구조적 틀은 뭐예요? 관료하고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이익집단,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그룹, 그다음 이슈 네트워크는 같은 방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게 바로 구조적 틀인데 이런 구조적 틀은 상호 인지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공식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된 네트워크. 그렇죠. 정확하게는 주요 행정부처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관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관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고 이들 간의 관계는 아주 안정적이죠. 예, 맞죠? 4번. 정책 공동체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이 하위정부 모형이 발달한 데가 미국이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하위정부 모형으로 지금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슈 네트워크가 발전된 거고 그 다음에 영국은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이 두 가지가 발달하죠. 예전에는 국회나 정당 중심으로 정책 과정을 설명했다가 지금은 이제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에서 정책 과정을 설명합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은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 영역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위 정부 모형도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각각 전문화된 영역별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국방부다 그러면 여기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다 그러면 이 차세대 전투기 구입과 관련해서 여기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 그리고 국방상임위원회 소속의 힘 있는 국회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해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의 사장이 바로 이익집단입니다. 예, 이렇게 또 피복 문제다. 그러면 여기 피복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국방부의 관료, 피복과 관련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방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피복 업체 사장 이렇게 각각의 전문화된 분야된 영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위정부 모형이기 때문에 하위정부 모형도 전문화와 부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정책 공동체는 그냥 뭐예요? 전문가들의 그룹이니까 각 특정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전문화의 성역을 전문화된 정책 영역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공동체나 하위 정부 모형은 모두 전문화된 정책 영역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도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죠. 5번. 다음 대화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여기는 이제 넛지 이론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나 이럴 때 엄청 강조했죠.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주제지 이게 뭐 작년에 지방직 7급 한 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다 해서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에서 연속해서 3번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일단은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 이거는 이제 신고정학파 경제학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학파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은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뭐다? 공공선택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해요. 이걸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넛지 이론은 우리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건 뭐?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요. 행동경제학.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심리학의 요소를 뭐에 반영한 것이다. 경제학에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뭐로 본다?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봐요.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다? 인지 평양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인지 평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행동 경제학을 주장한 세일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이 럿지 이론을 제시해 가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어죠. 행동 경제학이죠. 그러면 럿지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냐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죠. 이것은. 그다음 두 번째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럿지 이론은 정부가 강제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건 맞죠. 그래서 럿지 이론은 정부가 강제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인 거죠. 세 번째,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럿지 이론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이 기업가적 역할을 원합니다. 럿지 이론에서는 선택 설계를 강조하죠. 선택 설계가 바로 럿지입니다. 바로 어떻게 한다. 여기 선생님이 예를 여러 번 들었죠. 여기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고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면 음악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단을 타고 움직여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제적이지 않게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계단을 타게 되면 뭔가 유인책을 줘서 유인이 되는 거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유인책을 받지 못할 뿐이지 뭐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럿지 이론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뭐 한다. 바로 시민들이 정부가 의도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 설계가 바로 럿지 이론이죠. 그래서 럿지 이론에서 공무원들은 뭐가 돼야 된다? 선택 설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해 나가는 게 바로 럿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럿지 이론에서 지금 5번에서 대화와 관련해서 틀린 지문은 A번이죠. 좀 아쉽죠.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워낙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쉽게 출제된 거고 다 맞춰야 되는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죠. 6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겠습니다. 립스키의 일성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립스키의 일성관료제는 일단은 일성관료는 뭐라 그랬어요? 고객과 대면하는 관료를 우리가 일성관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성관료제는 일선관료로 구성된 조직을 일선관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출소,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가 바로 이제 일선관료제죠. 일선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 현장의 특수성 및 비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일단 일선관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정형적 업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비정형적 업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규칙이나 법규로 만들기 어려운 업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보면 별 또라이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규칙이나 법규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형적인 업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비정형적인 업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뭘 주는 거예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직무 특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일선관료의 업무 환경 세 가지를 립스키가 제시합니다. 첫째, 일선관료는 뭐다? 인적 물적 자원의 만성적 부족 상태에 있다. 두 번째로 일선관료는 항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권위에 대한 도전. 세 번째로 일선관료는 이율배반적인 기대를 받는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전인교육 시키라고 하면서 또 교사들에게 성적 향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서로 전혀 상충되는 이런 이율배반적 기대 이런 걸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일선관료의 업무 환경으로 립스키가 제시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 이율배반적인 기대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떻더라? 일선관료들은 업무 경계가 모호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정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사의 역할인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찰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방관의 역할인지 이런 게 업무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그리고 목표가 여기 기대라는 게 목표인데 목표가 이해상충이 있어요.
목표에 이해상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성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성과평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과평가가 곤란하다. 평가가 안 되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가 어렵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성관료들은 어떤 대응을 한다. 첫째, 범주화합니다. 이 범주화한다는 게 이 세 번째로 일성관료의 대응인데 첫째 뭘 한다. 범주화. 범주화한다는 게 바로 분류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정형화하고 간례화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정형화, 간례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다. 딱 자기들이 관행을 만들어가지고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범주화한다는 것은 딱 자신들이 범위를 설정해요.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만 개입할 거야. 이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해서 딱 자기들이 범주화해 놓고 그리고 간행을 만들어서 그 간행대로만 업무를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봐보면 일성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 현장의 특수성과 예상치 못한 사태, 이게 바로 비정형적 업무 상황이죠. 여기에 대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성관료는 만성적인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바로 이겁니다. 이율배반적인 기대, 그리고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렇죠. 일성관료는 일반 시민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개입할 영역과 개입하지 않을 영역을 딱 구분해 놓고 관행대로만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성관료는 일반 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예. 자신들의 재량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대응해 나가는 거야.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좋게 하고 자기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멋대로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4번. 일성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그렇죠.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누구한테 업무를 주로 수행하느냐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6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7번. 직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직권화됩니다. 작으면 다루는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일이 최고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죠. 그 다음 신설 조직일 때는 업무의 관행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는 직권화가 유리한 거죠. 두 번째. 직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적 기술의 활용 가능성 향상. 부하 직원들에게 야, 이 기술을 활용해라 라고 해서 딱 지시를 내려줘야지만이 전문적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직권화가 되면 직권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문적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경비 절감 이건 다 직권화의 장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탄력적인 업무 수행은 당연히 부하 직원들에게 고난을 이임하는 분권화의 장점이고 그 다음 행정 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이 행정 기능 간의 중복이 발생하고 또는 혼란이 발생하고 또는 분열이 발생하면 상급자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기능의 중복과 혼란 그리고 분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에게 권한이 부여돼야죠. 직권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권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7번까지도 하나도 여러분들이 공부 좀 제대로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춰야 돼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문제들은 지금 뭐 틀릴 만한 문제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그런 느낌인 거지 실제 채점을 하면 좀 다를 겁니다. 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거리만. 만족 모형은 뭐예요? 개인이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목표를 설정하고 몇몇 대안을 순차적이고 무작위적으로 탐색하다가 만족스러운 대안이 발견되면 탐색을 종료하는 의사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량진에 이렇게 와서 학원을 다니려고 할 때도 그냥 무작위적입니다. 홍당기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해커스 두 번째로 가보고 이건 무작위적인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문각에 와봤더니 방문각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방문각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이 종료되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만족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번부터 봐보겠습니다. 책임 회피 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대충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혁신이 추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죠. 그래서 책임 회피 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일 때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족 모형을 적용하면 혁신,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겠죠. 두 번째,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틀렸죠. 만족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수준만 돼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서 더 높은 만족 기준을 그러니까 여기도 노량진에 와가지고 여기 세 군데 아바고 방문각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여기에 만족도가 달라서 더 많은 탐색을 하고 더 많은 학원을 방문해서 여기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만족 모형이에요. 그래서 니은번은 당연히 틀렸죠.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다? 주관적 의사결정의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맞겠죠. 디귿번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만족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건 주로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 점증 모형에 대한 비판이에요. 점증 모형이 바로 이러거든요. 바로 상호작용, 상호조종, 적응 여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다양한 이해관계 세력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이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에서는 잘 적용되기 어렵죠. 조직 내에서는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점증 모형에 대한 비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을번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요? 아니 여기가 가장 좋은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한두 군데 세 군데 들려보고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면 중요한 대안이 완전히 무시돼 버릴 수 있는 게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만족 모형은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은 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합리 모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많은 대안을 찾고 각 대안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중대한 결정이라면. 그러나 아주 사소하고 또 일상적인 결정이라면 만족 모형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 모형은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번과 리을번 2번이 답입니다. 예. 옳은 것이니까 기억번과 리을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인 추세 연장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어렵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래 예측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투사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경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추측 기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투사 기법은 과거의 경향선을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해 나갑니다. 과거의 경향선 이런 식인 거죠. 우리나라 1인당 GNP 2023년도에 1인당 GNP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NP를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점을 찍는다는 거죠. 80년, 81년, 82년 이렇게 점을 다 찍어요. 각 연도별. 그래서 이 연도별 점에 가장 가까운 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2030년까지 이게 연장된다는 가정하에서 예측을 하면 여기가 1인당 GNP라면 2030년도에 1인당 GNP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바로 투사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사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분석. 한쪽 면을 시간으로 두고 있는 분석을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계열 분석이 바로 투사기법이고 경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투사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투사기법을 추세 연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맞죠? 추세 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교차 영향 행렬 분석이 있다. 일단 이동평균법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이동평균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균 점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서 이동평균법은 추세 연장의 주요 방법에 해당합니다. 지수평할법은 여기 이 점 있죠. 오차점이잖아요. 지금 선은 여기로 그어져 있는데 실제 1인당 진표는 이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제곱을 해요.
여기도 이렇게 제곱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해보면 이렇게 1년 단위로 1인당 GMP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장 가까운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이 점들의 가장 가까운 가상의 점을. 그리고 이걸 제곱을 해요. 이것도 제곱을 해요. 이거 제곱을 한다는 것은 오차를 지금 제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플러스 오차인 거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오차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오차. 이걸 제곱해서 이 값이 크면,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크면 이걸 좀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마이너스 값이 너무 커지면, 더 크면 이걸 조금 내리고 이렇게 해서 뭘 해나간다. 가장 이 점들에 가까운 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수 가중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수 평할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은 뭐 5일선이 있고 10일선이 있고 15일선이 있고 20일선이 있고 막 30일선이 있고 이러잖아요. 뭐 그리고 또 주봉을 따지면 주봉도 5주봉이 있고 10주봉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선을 연결해 나가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일직선은 아니에요. 이동평균법은 5일선을 봐봤더니 막 이렇게 가더라. 또 10일선을 봐봤더니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렇게 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요하다고 보는 선이 21선인데 21선은 뭐 이렇게 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동평균법이고 이동평균법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점들의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지수평할법이에요. 그 다음에 교차 영향행렬이 있는데 이게 교차 영향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차 영향분석에서 활용되는 게 교차 영향행렬입니다. 교차 영향분석. 선생님이 이건 반드시 외워두라 그랬죠. 분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뭐다? 예경기법이다. 그런데 분석이란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경기법이 아닌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가 바로 시결분석이고 또 하나가 바로 교차 영향분석이다. 그래서 이 교차 영향분석은 뭐다? 추측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수업 들었던 분들은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죠. 교차 영향분석은 뭐다? 추측기법이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전문가들이 뭘 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사건이 미래에 발생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주관적으로 부여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사건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또 주관적으로 부여해 주는 거고 또 이 사건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근거해서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확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확률 이렇게 전문가들이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가 교차 영향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계속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합격할 가능성이 몇 %입니까? 이러면 선생님이 야, 너 점수를 봐봤더니 이 정도로 계속 해 나간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80%다. 이렇게 해서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합격을 한다면 제가 서울시를 합격한다면 서울시 본청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좀 미진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확률이 높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확률을 부여하고 또 이 사건에 근거해서 또 새로운 어떤 질문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차 영향 분석인데 여기는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추측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추세 연장 투사기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빠져야 되는 거죠. 이게 빠져야지만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다음 지속성,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과거의 자료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연장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속성이 바로 규칙성일 거고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추세 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활용되며 선생님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인구 감소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겠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데 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변화의 추이가 지속성을 띠고 있을 때 추세 기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인구 감소나 경제 성장이나 기관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추세 연장 기법이 주로 활용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2번만 틀린 거죠. 8번,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수업 들었던 분들이야 뭐 이거 맨날 했던 거고 교차 영향 분석 같은 경우는 맨날 암기하도록 선생님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맞춰줄 가능성이 높은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만족 모형이
대한 비판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8번은 좀 틀릴 수, 뭐 공부를 좀 했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9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도의시하고 공부 안 했던 분이라면 틀릴 수 있겠죠. 그다음 10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겠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추종자는 지금 우리가 리더가 있고 그리고 부하가 있잖아요. 이 부하를 우리가 추종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추종자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켈리죠. 그래서 켈리가 이 추종자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근데 유형을 몇 개로 제시하냐면 5가지로 제시를 해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을 이 사람이 모범형 추종자 이렇게 했던 거죠. 모범형이 있고 저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외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형이 있고 그리고 수동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무형이 있어요. 실무형. 이 사람은 이거 나눌 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2가지로 나눠요. 의식,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거. 모범형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뭐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외형이라는 게 있는데 소외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맨날 우리 조직을 욕해. 맨날 술자리 가면 우리 조직이 이런 거지 같은 조직, 방문각 이런 쓰레기 조직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욕합니다. 그러니까 비판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냐, 변화를 위해서 우리 조직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주 소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행동 유형이에요. 이게 아주 극단적. 왜? 조직에 대해서 욕만 하지 아무것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쁜 위험한 유형이라고 보는 거죠. 수능형이 있는데 수능형은요. 이거는 의식 측면에서 바라보면 비판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시키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다음 수동형이 있는데 수동형은 이거는 의식과 행동으로 나눠보면 행동이 지금 수동이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 행동, 소극적 행동이 바로 수동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뭐예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는 없다. 비판 의식은 없다. 그다음 실무형은 이게 중간이에요. 비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중간 정도고 적극적 행동과 소극적 행동의 중간 정도를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실무형이라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작년에 2022년에 7급 인사조직론에서 시험 문제를 냈죠. 조직인사론에서. 그래서 선생님 책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지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럼 여기는 틀렸죠. 4가지 추종자 유형을 제시했다 이러면 틀리죠. 5가지 추종자 모형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효과적 추종자 이런 거 없어요. 켈리는 소외적 추종자, 수능적 추종자, 수동적 추종자, 모범적 추종자, 그 다음에 실무적 추종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맞아요. 소외적 추종자는 조직에 대한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지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봤죠. 그 다음 니은번 브레이크와 모트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 리더십 유형을 최선의 관리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브레이크와 모튼의 관리망 이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에 대한 관심, 생산의 관심 이렇게 해가지고 구촉도법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리고 뭐 한다? 바로 여기 생산에 대한 관심도 가장 높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가장 높은 이걸 우리가 T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단합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T명과 단합형, 그러니까 T명 또는 단합형이 가장 최선의 관리 방식이라고 했죠. 상황 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창자 중 하나인 휘들러의 상황이론은 상황 변수를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 가업 구조, 그리고 직위 권력 이 3가지를 상황 변수로 봤습니다.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 가업 구조를 여기는 직무 구조라고 표현해 놓고 그다음 직위 권력 이 3가지의 변수를 중요한 상황 요소로 설정했다. 리을번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와 배려주도 이 구조주도가 바로 업무중심 리더십입니다. 배려주도가 바로 인간중심 리더십인데 이 2가지가 모두 높은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라고 봤죠. 가장 훌륭한 리더십 유형을 중간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구조주도와 배려가 모두 높은 리더를 가장 훌륭한 리더의 유형으로 봤기 때문에 리을번도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번과 디귿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10번 문제도 틀린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브레이크와 모터는 워낙 기출이 많이 됐던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휘들러의 상황 이론도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중요한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두 개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뭐 켈리께 나와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번도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예. 11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겠습니다. 1번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예산안은 반드시 행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발의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그렇죠, 국회는 무한정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건 이제 헌법 규정이죠.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부,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고 또 세 비목을 설치하고 이러죠. 그럼 당연히 2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률안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가 바로 공포 절차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내가 못 지켰습니다 해서 처벌 안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국민이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죠. 왜 그래요? 정부가 공포하기 때문에. 안 읽어본 것은 국민 잘못이라는 거예요, 법률안을. 그러니까 법률은 국민이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포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예산은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만 구속력이 있어요?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행정법적 지식으로 보자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예산이에요. 대내적 구속력만 있는 게 바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만 있기 때문에 공포를 효력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습니다. 4번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의요구를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이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입법부가 심의 의결해야 되죠. 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워가지고 심의 의결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상으로 어찌됐건 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행정 PR. 행정 PR은 그냥 홍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영어 단어도 보면 Public Rel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공공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서 알리는 과정입니다. 듣고 알리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렇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죠.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죠. 알릴 때 반드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성을 떼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냥 야 나는 이거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인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객관성을 띠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에게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맞죠?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 또는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알려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건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될 법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일방적 명령적이어야 한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적이고 교류적이어야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수평적이고 교류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13번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청렴의 의무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렴의 의무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럼 이게 옳은 지문이겠죠. 중징계 일정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명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예, 파면은 중징계죠. 우리가 견책과 감봉을 경징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파면은 중징계에 들어가고 파면 되면 5년간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더라? 5년 이내로 근무한 사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까지 감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급여의 2분의 1까지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안에 뭐가 있어요? 연금급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있죠. 틀렸죠. 3번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지문인데요. 이거 어디에 써져 있냐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빠지고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상식에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무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사적 노무를. 당연히 이런 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여기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관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에게 우리 좀 같이 도와줍시다 이래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거는 다 사적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적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직무 관련자니까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 사람이 끼었다.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직무 관련자이고 이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겁니다. 4번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그렇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면서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처분이죠. 근데 여기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늘 보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13대 의무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이트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부 간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죠.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라이트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중앙, 지방정부 간 관계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맞죠? 엘코크가 제시한 대리인 모형. 대리인 모형이 바로 뭐예요? 지방정부를 뭐로 본다?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 모형은 가장 나쁜 겁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부터 쓰겠습니다. 분리형, 중첩형 이렇게 나누고요. 포괄형은 연방정부 안에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있어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게 엘코크의 모형으로 따지면 대리인 모형이죠. 분리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한다는 건데 이렇게 경쟁관계를 엘코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동반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다? 상호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 정부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중첩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환도 이루어지고 협상을 통해서 업무가 수행된다는 건데 이거를 교환 모형이라고 엘코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이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준인건비제도란 말이죠. 이 기준인건비제도는 뭐예요? 지방정부의 종온, 지방정부의 총종온, 인건비, 행정기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원이나 인건비나 행정기구나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바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에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기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이음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제약을 받죠. 대통령령에 뭐가 써져 있으니까 바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임 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건 단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과 의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죠. 15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재정제도는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되게 중시했는데 이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재정준칙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총량지표에 뭘 부과한다? 바로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 그럼 이 재정준칙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 뭐가 있다? 수지준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관리준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수입준칙이 있고 그 다음 재정 지출준칙이 있고 이렇게 지출준칙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건 이 2개예요. 어떻게 하겠다?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가 내년에 재정 수입이 500조라면 딱 500조만 지출하겠다. 그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수입이 500조라면 이 500조에 5% 내까지만 지출을 허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빚을 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50조 안에서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채무관리준칙도 똑같은 겁니다. 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처벌받겠다. 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빚을 많이 졌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당 야당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법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법으로 구현하자 국가재정법에 집어넣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게 아직까지도 법으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에 다 써져 있죠. 선생님 책을 쓴 시점을 기준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제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법제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재정제도는 재정준칙입니다. 총액계상예산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부 다 국가재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도인 거고, 재정준칙은 작년 지방직 7급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던 주제인데 이거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법제화 안 된 나라는 딱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1번만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들이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행정학의 시험 문제 바로 출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정책 집행을 주어진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 방법. 이게 뭐예요?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설정해주면 집행자가 그걸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학을 공부할 때 항상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결정자 그러면 누구예요? 국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집행자 그럼 누구예요?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을 딱 해주면 행정부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책 집행을 주어진 정책 목표. 이건 누가 주었겠어요? 여기 결정자들이 목표를 주어주면 그걸 그대로 집행하는 것.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 방법. 이게 바로 하향적 접근 방법이죠. 하향적 접근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선택돼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과 모형
타당한 인간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원어민 영어교사,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평가해요. 그럼 이 원어민 영어교사가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영어 능력 향상의 결과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인이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이 선택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할 때 이것이 이걸 가져오겠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타당한 인과 모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인과 모형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이 선택돼 있을 때를 우리가 타당한 인과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국회가 결정해 주면 그러면 그대로 행정부가 집행해야 된다. 이런 게 하향적 집행이란 말이죠.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돼 있다면 절대 뭘 해서는 안 돼. 집행 현장에서 집행 관료들이 그 내용을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바로 하향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한 인가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 결정의 내용, 정책 결정이 타당한 인가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하향적 접근이 더 유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 그렇습니다.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려면 결정자가 아주 세밀하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령으로 결정이 돼 있어야지만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는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그걸 법으로 구현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향적 접근 방법인데, 이거는 집행 현장을 자세하게 서술하거나 기술하지 않아요. 상향적 접근이 집행 현장에서 집행 관료와 정책 대상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서술하기 때문에 상향적 접근에서 뭐다? 집행 현장에서의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죠. 4번,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것도 다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집행 현장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상향적 접근에서 가능합니다. 집행 현장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상향적 접근에서 집행 관료가 어떤 행동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이 어떤 저항을 보였고 그 저항에 대해서 집행 관료들이 어떻게 정책을 축소했고, 축소 결정이죠. 정책 변동이죠. 그 축소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또 난리를 치고 그 난리에 대해서 집행관료가 또 은밀하게 반대 세력들 몰래 어떤 집행을 했고 그걸 또 반대 세력들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저항을 했는지, 이런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데가 바로 상향적 접근인데, 이런 상향적 접근에서 정책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하향적 접근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할 수 없죠.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죠. 17번,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지문들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은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맞출 수는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를 설립할 수 있죠. 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예, 직장협의회는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휴직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임원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원휴직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은 소총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죠.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총인 모두를 기속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청만 기속해요. 소총인은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총인은 뭐 할 수가 있어요?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다면 뭐 하면 됩니까?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퉈요. 뭘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거지. 그러니까 소청인에게 기속력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공부하죠. 기속이라는 단어는 국가기관에 대한 논의지 다른 데에 대한 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에서는 기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판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뭐다?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판력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 기판력은 민사소송에서 논의되는 단어고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 것이지 소총인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총인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이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속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속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선생님들한테. 기속력은 국가기관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민간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틀린 거죠. 이 소총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틀린 겁니다. 리을번 15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면직시킬 수가 있죠. 예, 면직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맞는 지문은 리음번하고 리을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입니다. 느꼈을 만한 문제. 예. 그 다음 18번 문제. 18번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이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채무를 4가지로 명시해놨어요. 첫째 뭐예요? 회계 및 기금이 발행한 채권. 그 다음 두 번째 회계 및 기금의 차입금. 세 번째 회계 및 기금의 국고 채무 부담행위. 네 번째 이거는 이제 국가재정법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써져 있는 건데 보증 채무 중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 이건 뭐예요? 국가가 보증을 샀는데 주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 그게 확정된 채무예요.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가지를 국가채무로 딱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번은 틀린 거죠. 이것도 선생님 수업 들었던 분들이야 맨날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무 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한 평행기금채권 등이 있다.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그렇죠. 국가가 적자일 때 채무를 지는 거 하고, 그리고 이런 외국한 평행기금 채권 이런 것들은 금융성 채무입니다. 이거는 뭘 위한 거예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빚을 지는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틀려야 하는 문제는 아니죠. 국가채무는 이미 구급시험에서도 아주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고 연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법조문만 읽으면 다 맞추는 문제고, 그리고 이건 많이 준비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2번, 3번, 4번이 또 어렵게 출제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19번 백지신탁제도. 백지신탁제도는 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기는 거죠. 어떤 주식이죠?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이죠.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아예 매각하거나 아니면 신탁기관에 맡기게 되면 신탁기관이 맡긴 사람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바로 주식 백지신탁제도입니다. 주식 백지신탁의 신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 운영, 처분한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죠. 그럼 맞죠. 3번 공개 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이라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행정안전부로 출제하면 틀립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맞죠.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이 바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이죠.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가 독립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여 수익을 확보해 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건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19번의 틀린 지문은 4번이죠. 20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록해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등록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액면가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직자가 자기 재산 50억이다 이러면 진짜 50억 아닙니다. 50억이면 얼마일 가능성이 커요? 한 90억 정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뭐로 해요? 공시지가로 공시하거든요. 공시지가로 공시하면 실제 팔 때는 거기에 몇 퍼센트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회사채라든지 국공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액면가로 하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뭐 재산이 200억이다 그러면 실제 200억이 아니라 얼마겠어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더해야 돼요.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야 원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야, 공직자가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거죠. 혼인한 여자 자녀는 뭐다 등록할 재산에서 빠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미 7급 시험에 출제됐던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출제됐으니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 이거 뭐예요? 내 자녀 중에서 여성. 근데 딸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딸의 재산은 빠진다는 거예요. 예.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4번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총장은 재산 등록 대상자이자 재산 공개 대상자입니다. 학장은 대단히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구나. 학장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립대학교 총장을 장관급으로 봐요. 그럼 학장은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꼭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만 차관급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자이자 재산 공개 의무자까지 됩니다. 대학교 학장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이 공짜윤리법은 워낙 중요한 법이고 맨날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것은 맞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지금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죠. 21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그렇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맞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례회가 있고 하반기 정례회가 있어요. 상반기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심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정례회는 다음 연도에 예산심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하죠. 근데 국회하고 다르죠. 국회는 정례회가 매년 1회 있는데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당연하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정성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거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22번 재정 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 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맞죠. 2007년의 IMF 재정 투명성 규약에는 예산 과정의 공개, 재정 정보의 완전한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 정부의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부문 및 일반 정부의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봐보면 중앙정부의 재정 통계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통계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및 일반 정부의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죠.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제를 두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23번 정부 신뢰 및 시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덕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 신뢰의 구성인자이다. 그러겠죠.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신뢰를 학자들이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신탁적 신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신뢰가 있고 이래요. 이 신탁적 신뢰는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신탁적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대리인 관계. 대리인 관계. 상호 신뢰는 상호 접촉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예요. 상호 접촉 관계.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상호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적 신뢰는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신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전제로 해요?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번씩은 들어두셔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두면 틀릴 만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근데 보통 이제 지금 교과서상에서는 별로 잘 안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탁적 신뢰라는 것은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뭐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신뢰가 바로 신탁적 신뢰고 그리고 상호 신뢰는 대면적 접촉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이고 여기는 대면적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완화되어 있어서 완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신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수기민주주의의 사례이다.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또 사법적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론조사입니다. 공론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뭘 하는 것이다. 바로 시민들이 의견을 조사해 나가는 것. 그래서 공론조사라든지 또는 두 번째로 보면 시민 대표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기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번만 틀린 거고 기역번, 디귿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24번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세 전액을 지방정부에게 주는 교부세인데 이건 어떻더라?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이죠.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그렇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부를 주고 그리고 뭐한다? 교육세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됐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 특별회계가 신설돼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4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이거 맞습니다. 지방소비세 원래 국세인 소비세를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줘요. 근데 이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세는 뭐예요?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비세고 국세로 따지면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도권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어디까지를 포함해요? 인천까지를 포함해요. 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간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해요. 거의 대부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 세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비수도권은 농사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촉진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건 가격, 아주 높은 가격에 있는 물건을 잘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입 격차를, 세수입 격차를 막기 위해서 뭘 만든 거냐면 지역 상생 발전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지방 소비세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져 있는 게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다 문제 선생님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까지 다 문제를 내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죠. 예. 좌우간 4번이 틀린 지문이죠. 25번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 처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ICT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BPR. BPR을 우리가 PAPR. PAPR을 우리가 행정업무 과정 재설계. 또 PAPR을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뭘 BPR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해서 이게 경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행정에 도입했다 그래서 B를 PA로 바꿔놓은 거죠. PAPR에서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Re-engineering.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거를 그대로 한글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업무죠. 과정 재설계. 업무 과정 재설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도 한다. 이거를 이 R만을 가지고 표현해서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다?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고 그러니까 업무 방식을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해서 업무 방식의 근본적 재설계예요. 그런데 이거는 뭘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자정보를 공부하면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바로 BPR이에요. 예,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전자보고, 전자결제, 화상회의 이런 걸 이야기한다. 화상회의 같은 게 뭘 만드는 거예요?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출장을 와야 됐다면 이제는 출장 안 합니다. 그냥 진도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오바, 알았다 오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출장이라는 업무 방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업무 방식이 없어져 버리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업무 과정의 근본적인 재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 답이죠. 예, 나머지야 뭐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법령 같은 것은 아주 세부적인 법령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교과서적인 외에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출제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게 뭐 엄청 어려웠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면 선생님이 아까 첫 시간에 처음 강의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5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맞아야지 합격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풀어봤던 것처럼 선생님이 어떤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해설 강의를 하면서 좀 말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췄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나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금 출제가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출제의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